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경복궁 흥내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피부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각양각색인 사람들 사이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를 든 젊은 남자 강민준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막히는 도시의 사무실에서 마감에 쫓기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 이곳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공간에 서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수문장 교대의식의 장엄함과 그 중심에 선 수문장의 모습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화폭에 담는 것이었다. 어릴 적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서 늘 주눅들어 지냈던 그에게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수문장의 모습은 경외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어쩌면 그 그림자를 쫓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일종의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광객들을 위해 희미하게 그어진 통제선을 그의 발이 살짝 넘어서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붉은색과 푸른색이 조화된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수문장만이 들어왔다. 햇살에 반사되어 빛나는 투구의 장식, 굳게 담은 입술,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깊은 눈매. 민주는 빠르게 연필을 움직여 그 강렬한 인상을 스케치북에 옮기기 시작했다. 주변의 소음은 점차 멀어지고 오직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와 민준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몰입하던 그때 그의 어깨 위로 낮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선 넘었습니다, 선생. 날카롭지만 억양 없는 목소리였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스케치 대상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림 속 인물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또 다른 수문장이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명찰에는 박병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박병장의 눈은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사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박병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으로 향했다. 뭘 그리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그냥 수문장님들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용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네? 제 스케치북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림인데요. 박병장의 입가가 미세하게 비틀렸다. 냉소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제된, 그러나 분명한 불쾌감이 담긴 표정이었다. 궁궐 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묘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중인 수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는 어이가 없었다. 주변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은 방송용 카메라로 보이는 장비를 들고 있기도 했다. 유독 자신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사진 찍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건 촬영이 아니라 그냥 스케치입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박병장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해졌다. 그의 손이 민준의 스케치북을 향해 천천히 뻗어왔다. 그 느릿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단순한 그림 몇 장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의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강렬한 영감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타인에게, 특히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내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다. 싫습니다. 이건 제 사적인 물건입니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저항이었다. 박병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라 할 만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혹은 불쾌감을 넘어선 모욕감 같은 것이었다. 선생,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조금도 숨겨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민준의 등 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젊은 양반. 그냥 보여주고 말지 뭘 그렇게까지. 백발이 성성한 김 할아버지였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연배의 이 할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과 박병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건 제 개인적인... 민준이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박병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어르신들께서는 관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셨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못했다. 이 할머니는 민준에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또 다른 쪽에서는 젊은 부부가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아빠의 다리 뒤에 숨어 박병장을 훔쳐보고 있었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민준에게 동정심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불안감은 공기를 통해 민준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고작 통제선을 살짝 넘은 것뿐인데 그림 좀 그리려던 게 이렇게까지 문제될 일인가?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박병장의 강압적인 태도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건드렸다. 아버지의 서재, 잘못도 없이 무릎 꿇고 꾸중을 듣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한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 유진이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심해 보였지만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SNS의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경복궁 수문장, 진상 관광객 갑질 논란? 자극적인 해시태그들이 빠르게 화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 혹은 SNS 팔로워를 늘릴 좋은 기회일 뿐이었다. 박병장은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박병장의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숨결이 민준의 뺨에 느껴질 정도였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신분증. 그 단어가 민준의 머릿속을 쳤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단순히 스케치를 하러 왔을 뿐인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일까?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 지갑의 존재가 느껴졌지만 그것을 꺼내 박병장에게 건네는 행위 자체가 굴복처럼 느껴졌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아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박병장의 그림자진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박병장은 코웃음을 쳤다. 잘못이 없다고요? 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었고 근무 중인 수문장의 용모를 허가 없이 묘사했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이 아니면 뭡니까?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 없는 냉정함이 민준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민준은 깨달았다. 박병장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규정과 절차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관철하는 것뿐이었다. 민준의 예술가적 호기심이나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제 그림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민준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다. 만약 제 그림이 수문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사과하고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개인 물품을 강제로 보시겠다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박병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그 단어는 민준에게 현실적인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비난하는 듯했으며 대부분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작은 소동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여고생 유진의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헐, 저 수문장 너무 꼰대 아니냐? 관광객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경찰까지 부름? 저 학생 불쌍하다. 이거 완전 갑질인데? 영상 좌표 좀.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대박 예감인데? 그녀는 더욱 열심히 카메라 앵글을 조절했다. 박 병장은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듯 여전히 민준을 압박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스케치북 넘기시겠습니까? 그의 손이 다시 한번 민준의 스케치북을 향했다. 민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다. 이대로 굴복하고 스케치북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정말 경찰서에 끌려가게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이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스케치북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작은 저항이었다. 저는 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눈을 뜨고 박 병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박 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의 완강한 저항에 당황한 듯 보였다. 늘 규정과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상대해왔던 그에게 민준의 이런 태도는 생경한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민준을 노려보았다. 흙내문 앞 광장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관광객들의 웅성거림만이 그 정적을 희미하게 갈랐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민준과 박 병장의 다음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젊은 부부는 아이의 눈을 가린 채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다. 오직 여고생 유진만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더욱 가까이 들이대고 있었다. 좋습니다. 한참 만에 박 병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선생의 선택을 존중하죠. 하지만 선생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는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상황실, 여기는 흙내문 앞 박 병장, 공무집행 방해하는 민간인 발생, 지원 바란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응답 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두드렸다. 정말 경찰이 오는 건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다. 최소한 비굴하게 굴복하지는 않았다는 작은 위안 때문이었을까? 그때였다. 잠깐만요, 병장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박 병장의 팔을 붙잡았다. 박 병장과 비슷한 복장을 한,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다른 수문장이었다. 그의 명찰에는 김하사라고 적혀 있었다. 박 병장님, 이건 좀... 김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박 병장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고생 유진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잠시 머물렀다. 박 병장은 김하사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다. 김하사, 지금 뭐 하는 건가?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병장님, 저분은 그냥 그림을 그리던 관광객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밖에서 보기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하사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박 병장의 시선이 그제야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움찔했지만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SNS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이미 수백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창은 박 병장에 대한 비난과 민준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런 젠장. 박 병장은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잠시 잊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수문장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경복궁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듯 가슴에 신분증을 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박 병장님,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상황을 대략 파악한 듯 민준과 박 병장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관광객들과 유진의 스마트폰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박 병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보고했다.
관람 규정을 위반한 민간인이 있어 조치 중이었습니다. 공무집행에 불응하여 경찰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중년 남성은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박병장처럼 차갑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혹시 저희 직원의 대응에 불쾌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에게 처음으로 존중을 표하는 사람의 등장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냥 스케치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통제선을 넘은 것은 제 불찰이지만 제 스케치북을 강제로 보려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박병장을 바라보았다. 박병장님, 물론 규정 준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잉 대응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모든 상황에 유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병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중년 남성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여고생의 스마트폰, 동료의 만류, 그리고 상관의 질책까지. 그는 오늘 하루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었다. 중년 남성은 다시 민준에게 몸을 돌렸다. 선생님,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경복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관리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마주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중년 남성은 김하사에게 박병장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지시했고 두 수문장은 말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김하사는 떠나기 전 민준에게 미안하다는 듯 살짝 고개를 숙여 보였다. 긴장이 풀리자 민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휘청거리며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스케치북을 품에 꼭 안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쌌던 관광객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김 할아버지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했네. 젊은이.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젊은 부부도 아이의 손을 잡고 민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불안감 대신 안도감과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는 듯했다. 여고생 유진은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저씨, 완전 짱이었어요. 덕분에 오늘 제 방송 대박 쳤잖아요. 이거 보세요. 실시간 시청자 수 완전 폭발.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민준에게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다. 민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누군가에게는 한낱 구경거리나 가십에 불과했을 이 사건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와 모멸감을 안겨주었는지 그녀는 알까. 하지만 민준은 유진을 탓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의 이 철없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고맙다. 민준은 짧게 말했다.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천만에요. 혹시 인터뷰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채널 구독자 수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녀는 명랑하게 손을 흔들고는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흙내문 앞 광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유진의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박병장의 그 차가운 눈빛과 위압적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대변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수문장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위압적인 제복,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얼굴, 통제선, 그리고 그 앞에서 작아지는 개인의 모습. 그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지만 수문장을 그리던 페이지 대신 새로운 빈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그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그가 겪었던 이 강렬한 경험이 그의 그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는 예감이었다. 며칠 후 서울의 학은 작업실. 민주는 커다란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연필 대신 붓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는 아직 밑그림 단계였지만 강렬한 인상의 이미지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림의 중심에는 거대한 제복을 입은 인물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에 가려진 듯 혹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듯 흐릿했다. 그 인물의 발밑에는 희미하게 그어진 통제선이 보였고 그 선 바로 앞에서 한 작은 인물이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 작은 인물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두려움과 저항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이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닌 거대한 권위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날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렸다. 분노, 무력감, 공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그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느꼈던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불쾌한 경험을 넘어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부당함과 그에 맞서는 개인의 작은 몸짓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의 분놀림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색채는 어둡고 강렬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혹은 작은 저항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 사건 이후 민주는 한동안 경복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의 작품 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물을 그리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회의 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를 잃지 않았다. 몇 달 후 민주는 작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선안의 사람들이었다. 그의 경복궁 경험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 전시회의 메인 작품으로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들은 그림 속 작은 인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지 않는 통제와 권력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작가님, 저 혹시 박병장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민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네, 기억합니다. 혹시 저는 박병장 아내입니다. 여성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날 일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잘못한 부분이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나름대로는 원칙을 지키려 했던 것뿐인데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남편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박병장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편, 결국 얼마 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일을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상심한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작가님 그림을 보니 그날의 일이 다시 떠올라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병장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그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저도 그날 좀 예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부디 남편분께서도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진심이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민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의 그림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일까? 아니면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일까?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뒤 민주는 오랜만에 경복궁을 다시 찾았다. 그날의 사건이 있었던 흥내문 앞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수문장들은 변함없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단순한 그림의 대상이나 권위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의 화려한 제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통제선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은 채 조용히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수문장의 얼굴 대신 그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관광객들의 표정을 그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경외감, 즐거움, 때로는 지루함까지. 각양각색의 감정들이 그의 연필 끝에서 생생하게 살아났다. 한참을 그리던 민주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한 젊은 수문장과 마주쳤다. 며칠 전 그를 도와주려 했던 김하사였다. 김하사는 민준을 알아본 듯 눈인사를 건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서 민준은 그날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이 조금은 희석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세상은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간단히 나눌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이해와 공감의 순간들이 존재했다. 민주는 다시 스케치북에 집중했다. 그의 연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선들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날카로운 비판이나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자 기록이었고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에 대한 조용한 공감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작업실로 돌아와 경복궁에서 그린 스케치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분노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앞으로 그려나가야 할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삶의 무게와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 터였다. 민주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었다. 거창한 메시지나 심오한 철학이 아니더라도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싶었다. 그의 손이 다시 붓을 잡았다. 캔버스 위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가 아니었다. 밝고 따뜻한 색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저항은 어쩌면 분노를 표출하거나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혹은 아주 작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예술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상처의 치유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며 그의 그림은 세상에 작은 울림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선안과 박, 그 경계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96, Total Characters 1984.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민주는 여전히 바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의 작품 세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회 비판적인 주제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대신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에는 따뜻한 인간미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민주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다. 경복궁 숨은